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16번째 노트입니다.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조금 골라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가 스마트 포인터이고, 그 다음은 함수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처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파일 처리는 항상 프로그램 하다 보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관련 자료를 보면서 학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필요한 공간을 동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C++에서는 동적 할당을 해야 될 때 new와 delete라는 연산을 이용하게 됩니다. C에서는 malloc과 free라는 함수를 이용하였고, malloc과 free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new와 delete라는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malloc은 크기를 제시해 줘야 되는 반면에 new는 크기보다는 할당하는 공간,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알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new, int, o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malloc은 size of int 곱하기 o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new가 좀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malloc을 이용하든 new를 이용하든 동적 할당한 공간들은 다 사용하고 나면은 delete를 반납을 해줘야 돼요. new를 이용해서 할당된 공간은 delete를 이용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malloc을 이용해서 할당한 공간은 free를 이용해서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반납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또 반납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고, 또 반납을 했는데 모르고 그 공간을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delete를, 즉 반납을 프로그래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해주는 겁니다.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관찰을 하고, 어떤 메모리가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면은 대신 반납해주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new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delete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C++와 달리 실행하는 주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C++에서는 프로그램 소스를 만들고 컴파일해서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실행 파일을 운영체제가 주체가 돼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바에서는 우리가 번역된 바이트 코드가 있는데 이 바이트 코드를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JVM이라는 특수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실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JVM은 한 줄 한 줄 번역하면서 실행하는, 기계어로 바꾸면서 실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JVM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매우 깊숙이 관여를 하고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JVM은 이런 딜리트를 쉽게 해줄 수 있는데 C++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에서 그렇게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언어, 자바처럼 이렇게 시스템에서 대신 반납해주는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C++는 그 기능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에서 보면 get object를 호출하게 되면 이 안에서 동적 할당을 하게 되고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을 반납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해서 동적 할당된 공간을 받은 측에서는 P를 다 사용하고 나면 반납을 해줘야 돼요. 반납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이 동적 할당된 공간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계속 힙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납에 대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있는 거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제공해주고 있고 이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필요할 때 동적 할당을 하지만 반납은 내가 하지 않고 스마트 포인터에서 대신 해주게 됩니다. 이 스마트 포인터는 클래스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 동적 할당을 할 때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객체의 소멸자에서 그 반납을 처리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는 세 종류의 스마트 포인터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Unique PTR이라는 것과 Shared PTR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Unique PTR은 동적 할당 공간에 대한 포인터를 늘 하나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nique PTR은 그 구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비교적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자에서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을 반납해 주면 돼요. 그 객체가 더 이상 수명을 다하면 그 객체가 수명을 다하면 그 동적 할당된 공간도 같이 반납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Shared PTR은 동적 할당된 공간에 대한 포인터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Shared PTR의 경우에는 이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몇 개가 있는지, 즉 Shared PTR이라는 객체들이 몇 개가 만들어져서 동일한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클래스에서 관찰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Shared PTR이 더 편합니다.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매우 편리해요. 계속 대입해도 되고 뭐 여러 개를 Shared PTR을 이제 대입을 해서 여러 포인터들이
똑같은 공간을 가리키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은 저절로 이제 그 객체들이 다 소멸되게 되면은 동적 할당된 공간도 소멸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프로그램이 무거워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할 때에도 유닉 PTR로 구현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고민해서 만약 유닉 PTR로 구현이 가능하면은 유닉 PTR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유닉 PTR로 구현하기에는 번거롭거나 불편할 경우에는 이제 쉐어 PTR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쉐어 PTR을 사용할 때에도 불필요하게 많은 쉐어 PTR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일 공간을 가리키는 쉐어 PTR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은 프로그래머가 반납에 대해서 직접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냥 잊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적절한 시점에서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즉 동적 할당할 때는 그 유닉 PTR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그것의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을 해야 되지만 다 생성하고 나면 사용은 기존 포인터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C++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어요. 예전에 std 벡터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벡터도 배열 대신에 사용할 수 있고 배열 대신에 사용할 때 우리가 선언할 때만 기존 배열하고 다르지 실제 사용할 때는 배열과 동일하게 배열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벡터는 푸시백, 팝백과 같은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나면 벡터에 이 배열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도 최초의 객체를 생성하고 동적 할당, 공간을 동적 할당할 때까지는 기존 문법, new, delete 문법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 동적 할당하고 나서는 그대로 이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 참조 연산자를 역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된 공간을 접근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여기서 포인터 타입의 어떤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이 포인터는 나중에 new를 이용해 가지고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킬 포인터이면 빅5를 걱정해서 다 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얘를 사용하지 않고 요 대신에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빅5를 걱정하지 않고 제로 규칙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new delete를 우리가 직접 했을 때보다는 프로그램이 좀 더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다는 것은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면은 기존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new를 이용해서 할당하면은 이런 식으로 new를 이용해서 할당하고 그 결과를 포인터로 받아서 포인터를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나오면 delete를 이용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아니라 동적 배열을 할당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용하고 나면은 딜리트를 조금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닉 PTR은 어떻게 동적 할당하냐면은 변수를 이렇게 유닉 PTR하고 어떤 크기의 공간, 내가 정수 하나를 동적 할당할 거면은 요 타입 인자로 int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당할 때 다른 방법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make uniqu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unique int 공간을 하고 여기에 초기 값을 주면 됩니다. 할당하고자 하는 공간 정보를 줘서 만들게 되면은 unique PTR 객체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 거고, 생성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ique PTR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딜리트는 필요가 없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unique PTR은 이렇게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 포인터를 unique PTR을 다른 unique PTR에 대입하고 싶다,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요 경우에는 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사가 이루어지면은 P1도 P도 같은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unique PTR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unique PTR은 이 동적 할당된 공간에 대해서 하나만 늘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변수로 P를 쓰고 있었는데 P가 아니라 다른 unique PTR 변수로 그 동적 할당된 공간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std move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동을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 P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P2를 사용해야 됩니다. share PTR은 make share PTR 똑같은 방법으로 동적 할당하는데 타입만 달라지게 되겠고, 할당한 이후에는 동일하게 예전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share PTR은 unique PTR과 달리 이게 다 돼요. 여러 개의 share PTR들이 똑같은 동적 할당된 공간을 가리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고 P1 equal P 이런 식으로 대입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unique PTR은 이런 대입이 안 돼요. unique PTR은 또 이렇게 std move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 공간이 아니라 동적 배열을 할당하고 싶으면은 share PTR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게 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share PTR로는 그 동적 배열을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동적 배열을 만약 스마트 포인터를 이용해서 할당하고 싶으면은 unique PTR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적 배열이 필요하면은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동적 배열이 필요하면은 얘를 쓰는 것이 아니라 std 벡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std 벡터는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new delete 하는 게 아니라 std 벡터에서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unique PTR과 share PTR은 어떤 단일 데이터를 동적 할당할 때만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자료 구조나 뭐 동적 배열,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개를 유지하는 그런 공간을 할당하고 싶으면은 그 스마트 포인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std 벡터, 뭐 std 리스트와 같은
동적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를 int처럼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을 말합니다. 즉,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가 있고, 함수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함수를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함수가 다른 함수의 인자를 받거나 결과로 함수를 반환하면은 전문 용어로 고차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수가 다른 함수의 다른 함수를 인자로 받으면은 함수의 기능이 전달된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범용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범용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코드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차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의 함수가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C는 예전부터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방법이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교적 복잡하고요. 뒤에 설명드리는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C++11부터는 보다 더 함수형 프로그램에 가깝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다른 언어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기존에 우리가 C나 C++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형태대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야 하는 것의 절차를 서술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서술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 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이제 절차적이어서 조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는 모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기존에는 이제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정의된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는 있었는데 본격적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C++11부터는 람다 표현식을 포함해서 점차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C++ 언어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이 되고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C++뿐만 아니라 자바, C# 이런 언어들도 다 이제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가된 그 함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람다 표현식입니다. 이제 람다 표현식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리고 예전과 달리 함수 포인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그 함수의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에 또 다른 함수들을 g나 h 등을 이 함수에 인자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개변수 타입에 이런 종류의 함수를 받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int를 받고 싶다, double을 받고 싶다. 그럼 int n, double f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종류의 함수를 인자로 받고 싶으면은 그것을 타입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C에서는 얘를 함수 포인터라는 걸 썼어요. 근데 얘가 좀 사용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C++11에서는 functional이라는 헤더에 이런 범용 타입을 정의하고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가 받을 함수의 타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두 개의 int를 받아서 int를 반환하는 함수는 어떻게 타입을 표현하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int 가로 열고 int 두 개. 그러면 정수 두 개를 받아서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가 됩니다. 함수의 타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fu 함수를 만들 때 인자로 이런 함수를 받겠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얘도 내부적으로는 객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조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이런 함수를 받겠다고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나면 이 byFong이라는 매개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덧셈하는 함수를 여기다 전달하면은 C는 A와 B의 덧셈을 할 것이고요. 만약 곱셈을 하는 함수를 전달하게 되면 곱하는 그런 C는 곱한 결과를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요 byFong으로 어떤 함수가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동작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우리가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함수를 주소를 써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떤 함수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구조체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구조체 변수를 하나 생성해서 여기에 전달하는 것보다는 요 함수를 호출할 때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하고 싶을 수가 있고 이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은 뭐냐면은 함수를 간단하게 필요한 위치에 함수 이름 없이 정의한 표현식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식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이때 함수 이름은 없어요. 즉 람다 표현식은 한 번만 사용하고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수 프로그래밍에서는 함수를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 표현식을 변수에 유지하게 되면은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계속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없지만 그 표현식을 변수에 유지해서 그 변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람다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람다 표현식의 문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야 될 때 어떻게 정의하죠? 반환 타입이 있어야 되겠고 이름이 있고 매개변수 목록이 있고 몸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이 다 있어야 돼요. 뭐만 빼고 다 있어야 되냐면 이름만 빼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매개 변수 목록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가 몸체예요. 그리고 요것이 반환 타입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함수와 달리 캡처라고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캡처 부분이 뭔지는 조금 더 뒤에 가 설명드리고 캡처 부분은 우선 무시하고 이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간단한 함수들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정수가 짝수인지 검사하는 람다 표현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수를 하나 받고 그 정수를 이제 리턴문을 통해서 그 짝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겠고 그 결과에 대한 불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 C++11 이후부터는 많은 부분들을 컴파일러가 할 수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하지 않고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해주도록 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합니다. 오토, 덱 타입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요소들이죠. 그래서 람다 표현식의 경우에는 이 반환 타입은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생략을 하게 되면은 요 타입을 요 리턴 값을 이용해서 이 함수가 어떤 반환을 하는 함수인지를 컴파일러가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도 필요 없는 람다 표현식은 매개 변수 목록 부분을 아예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가로 부분도 없고 요 반환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한다. 그리고 람다 표현식 매개 변수 목록에 14부터는 오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할 때 어떤 타입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 타입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C+17부터는 조건이 충족되면 람다 표현식을 자동으로 const expression으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능하면 컴파일 시간에 또 계산을 해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얘를 const expression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const expression 함수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반환탑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const expression을 써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걸 안 써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컴파일 시간에 해주게 되겠고 이렇게 square 5가 되면은 요 경우에는 25라는 값으로 컴파일 시간에 바뀌어서 std array int 25 용량이 25인 그 std array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실행 시간에 이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해주게 됩니다. 자,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count if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벡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받습니다. 어떤 함수냐면 정수를 받고 불리언을 반환해주는 어떤 검사를 해서 정수를 검사해서 true 아니면 false를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벡터에 있는 요소들이 몇 개나 이 함수를 충족하는지 세서 그 결과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count if를 활용할 수 있냐면은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요 람다 표현식을 주게 되면은 n
n을 and 1 하면은 홀수일 때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홀수의 개수를 반환해 주게 되겠고, 요 경우에는 n의 이 벡터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3의 배수의 개수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count if 하나만 만들어서 뭐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 10보다 작은 거, 10보다 작고 0보다 큰 거, 음수인 거, 뭐 100보다 큰 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그 계산할 때 검사를 해야 될 함수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람다 표현식으로 선언해서 정의해서 인자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제가 그 지난 노트에서 이 알고리즘에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우리는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에는 또 다양하게 이렇게 고차 함수들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remove if, replace if, count if, for each 등. 그래서 count if는 방금 제가 만들었던 얘와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문자열에 있는 모음의 개수를 한번 계산하는 함수를 요거를 하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remove if 처음에서 끝까지예요. 뭘 remove 하냐면은 여기에 람다 표현식이 들어갔는데 요 스트링에서 요 C가 요 중에 하나이면은 이제 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뭐 A, B, C, A, E, O, K 뭐 이렇게 되면은 요 각각을 요 함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참이면은 얘가 remove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remove는 이 중간 거를 없애주고 얘를 다 땡겨주죠. 땡겨주고 나면 이제 뒤에 엉뚱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요 끝 위치를 반환해줘요. 그러면 원래 끝과 얘를 차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얼마만큼 그 모음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워드를 call by value로 전달한 것은 이 안에서 워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 remove if를 쓰기 때문에 수정해야 돼서 참조로 전달하지 않고 call by value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캡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함수인데 원래 이 함수는 요 함수하고는 별개의 함수인 거죠.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count vowel 내에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과 실제 이 영역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vowels라고 하는 count vowel의 지역 변수를 이 함수가, 이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캡처라고 합니다. 지역 변수, 람다 표현식이 정의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외부 지역 변수를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캡처를 해야 되고, 그 캡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참조로 할 수 있고 복사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고, vowels는 이제 객체다 보니까 무거우니까 복사를 하지 않고 참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int인데
무겁지 않은데 복사로 캡처하는 게 원래는 맞는 방법인데 얘는 뭘 하고 있냐면은 카운트 값을 수정하고 있고 그 수정된 결과가 이 그 람다 표현식이 종료돼도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참조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끝나고 나면은 카운트 값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지 그 모음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캡처는 또 이런 지금 예시에서는 하나만 캡처하는데 여러 변수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변수를 할 때 이렇게만 쓰면 이것을 정의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지역 변수를 다 캡처해 버립니다. 그리고 특정한 변수들만 캐치하고 싶으면은 요걸 이용하게 되겠고 또 여러 개를 하고 싶을 때는 쉼표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캡처를 하면 기본이 컨스트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로 캡처하면 이렇게 n을 하면 n을 쓰겠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constant로 받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얘는 어차피 수정이 돼도 밖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조를 하면은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수정이 밖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사로 캡처를 하지만 밖에 수정된 결과를 밖에 반영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n을 증가시키고 수정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다가 mutable이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요 복사된 그 캡처에서 const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표현식에 그러면 얘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어떤 구조체가 있고 이 구조체를 유지하는 벡터가 있을 때 얘를 정렬하고 싶다. 그런데 정렬할 때 뭐 이름으로 하고 싶고 나이로 하고 싶고 뭐 키, 몸무게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요 오퍼레이터 요 연산자를 재정의 하면은 소트는 그걸 이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트에 요 함수를 주어지면은 얘를 이용하지 않고 이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요 예에서는 나이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 each는 여기 있는 요소들을 한 번씩 다 이용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모든 계정의 그 잔액들을 다 합계를 썸에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 each는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 반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내부 반복이라 그래요. 실제 내가 for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for each를 이용해서 그 반복 자체는 내부적으로 하고 나는 뭘 하고 싶다라고만 나타내는 거죠. 아카운트를 전체 반복을 하는데 뭘 하고 싶다? 합계를 계산하고 싶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l of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참일 때 참이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소문자이면 요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5장에서 우선순위 큐를 설명드렸는데 이 우선순위 큐를 할 때 이제 우선순위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정수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를 큰 순서대로 원래는 작은 순서대로
이제 min, keep. 그래서 작은 순서대로 그 우선순위를 하는데 그 순서를 바꿔주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Q에서 사용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함수를 전달해 주면 돼요. 생성자에서. 요 person 같은 애들을 저장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그거를 네임으로 할 건지, 나이로 할 건지, 키 크기로 할 건지, 몸무게로 할 건지, 또 했을 때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림차순위가 키를 작은 순서로 할 건지, 큰 순서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내가 여기에 지정할 수 있게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처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일 처리할 때 우선 알아둬야 될 게 파일은 두 종류가 있다.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 텍스트 파일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문자 단위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12345를 저장하게 되면은 1이라는 문자, 2라는 문자, 3이라는 문자, 4라는 문자, 5라는 문자를 순서대로 저장하게 되겠고, 이런 텍스트 방식으로 저장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뷰어들을 이용해서 열면 그 내용을 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 방식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형태로 저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럼 int면 얘가 32바이트면 이런 식으로 바이트 형태대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자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 2보다는 공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방법 1로 저장하면은 다양한 그런 간단한 텍스트 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됐는지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열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보통 텍스트 파일은 시스템마다 저장 방식의 차이가 없으나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인코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뭐 UTF-8로 하는지 뭐 ASCII 코드로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인코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코딩 방식으로 저장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열 때 맞는 인코딩으로 열어야지만 그것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진 파일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진 데이터를 00004857 이런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유닉스와 윈도우즈가 다르게 저장을 합니다. C++에서는 Fstream, Input File Stream, Output File Stream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겠고, 개방한 후에는 이런 연산자, 우리가 모니터와 키보드 입력받을 때와 똑같이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항상 오픈을 해줘야 되겠고, 쓰기 전에 그 다음에 다 사용하면은 닫아줘야 다른 사람들이 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되는 게 없습니다. 파일을 제대로 안 닫아주면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처리는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 해줘야 돼요. 어떤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파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스펠링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위치 지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코드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out 파일, 데이터를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텍스트 파일에. 그래서 열 때 요 이름의 파일을 열고 그 다음에 out, 출력을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오픈한 다음에는 is open을 통해서 제대로 열렸는지, 그 오픈하는데 성공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를 출력하고 다 했으면 close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 out 말고 읽기만 할 땐 in을 하고 app, append라고 하면은 기존 파일을 열어서 기존 파일 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out을 쓰게 되면은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모두 없앱니다.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바이너리면 이진 파일로 개봉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이 텍스트 파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하나 읽어서 그 내용을 또 다른 텍스트 파일에 복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인 단위로 읽어서 파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굿을 통해서 데이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읽고 출력합니다. 근데 getLine은 데이터를 읽는데 그 끝에 있는 그 줄바꿈 문자는 제거하고 돌려줍니다. 따라서 출력할 때는 다시 또 그 줄바꿈 문자를 출력해줘야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이진 파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클래스나 구조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write라는 그 이용해서 이제 저장하게 되겠고, read를 이용해서 저장해요. 그러니까 이진 파일 처리할 때는 이 연산자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던트의 크기를 이제 캐릭터 포인트,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리면서 바이트 단위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바이트 단위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요 크기만큼. 그래서 요 other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소에 덤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또 이 이진 파일 처리해서 이제 이런 클래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요 네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네임은 그 내부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포인터로 데이터를 실제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뭘 저장하냐면 스튜던트 객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네임이 있고 이어가 있으면 요 통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을 저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복사할 때,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할 때 복사 대입, 또 이동 대입 뭐 이런 개념들이 있고 딥 카피, 샬롯 카피가 있는데, 요 경우에도 딥 카피 형태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그 내부적으로 이제 스트링 타입을 갖고 있고, 스트링 타입을 이런 식으로 저장했을 때 제대로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학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